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주식 투자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신성장 엔진을 찾아내고 알아야 돈이 됩니다. 신성장 엔진 속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적중시키는 능력. 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용준입니다. 이제 완전히 여름입니다. 완전히 여름이고, 날도 좀 상당히 덥고요. 요즘 같은 때 특히 이제 건강관리가 좀,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전입니다. 장기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승부보다는 우선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를 먼저 좀 잠깐 하고요. 그리고서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는 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상승은 하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 단계 레벨업하는 박스권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2100포인트 그러니까 2010포인트 정도는 좀 돌파를 했어요. 2010포인트는 돌파를 했는데 사실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내내 지켜보다 보면은 올해는 2010포인트 정도에서 저항을 받고 밀리고 저항을 받고 밀리고 그러면서 상당히 굉장히 제한된 구간 안에서 좀 움직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은 차트로도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점진적으로 지금 이제 저점은 좀 낮아진 상태에서 고점에 대한 부분도 크게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저점은 올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패턴들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항선은 2010포인트를 중심축으로 해서 2000포인트를 조금 넘어가면은 밀리고 2000포인트를 넘어가면 밀리고 이런 흐름을 지금 어떻게 볼 거냐라고 본다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바로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일단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수는 박스권을 돌파를 했지만 박스권 돌파 이후에 이제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이렇게 그려가는 이런 패턴들보다는 한 단계 박스권이 상향 돌파해서 다시금 박스권의 상단과 박스권의 하단을 통해서 다시금 어떤 기간 조정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지금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위에 상단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한 차례 또 매도를 해야 되는 좀 자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거래소 기준으로는 한 2100포인트 정도를 내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는 조금 어떤 패턴들이 좀 변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부터는 종목별 장세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종목별 장세가 좀 상당히 어려운 게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테마가 형성되면 종목들이 이제 무차별적인 동반 상승을 했다라고 일단 보여진다면 이제는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과 안 올라가는 종목이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선별적 종목 장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바이오 그러면 대충 묶어서 대부분 동반 상승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바이오 내부를 보니까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빠지고 어떤 종목은 못 가고 근데 얘하고 예전에는 공통점들이 발견됐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분명히 종목들이 많이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더군다나 지금 종목 장세에 적응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패턴들은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제는 뭐냐면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차별화되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종목을 좀 제대로 못 보게 되면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시간들이 좀 곧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거는 뭐 비단 거래소 쪽이나 코스닥 쪽이나 뭐 어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업종 상승하는 종목을 다 잡으면 가는 거였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철강주 내부에서도 뭐 이쪽은 가는데 이쪽은 못 간다. 뭐 그리고 뭐 건설주 내부에서도 뭐 중소형 건설주들은 많이 움직이는데 뭐 대형 건설주들은 못 움직인다. 이런 어떤 변화들이 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종목들 적응하기나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만만치 않은 장세가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정리를 해드렸던 게 뭐냐면 박스권을 상향 돌파했지만 또 다른 박스권을 만들 거다. 지금 박스권 장세를 돌파를 했지만 결국은 이게 추세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박스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1900이면 저점, 2000이면 고점 이런 패턴들을 좀 보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 2000 정도가 저점이 되는 거고 거꾸로 보면 한 2100포인트 정도가 상단이 되면서 이 아래에서 또 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패턴이 앞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지수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종목 장세는 진행된다. 종목 장세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적 그리고 차별적 장세다. 뭐 이게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은 직접 이제 시장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느껴지실 겁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그러면 예전엔 다 올라갔는데 이제는 건설 관련 쪽 철강은 못 가고 뭐 예를 들어서 조선과 뭐 다른 쪽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이 조금씩 좀 진행이 돼야지만이 뭐 종목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수는 지수는 박스권을 상단을 조금 더 올려놓고요. 그리고 종목별로는 선별적, 차별적 장세들이 좀 진행되는 패턴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사실은 화장품이 최근에 가장 뜨거워요. 가장 뜨거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또 한 번의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이 지금 좋다 하면서 지금 막 올라가는데 이거를 지금 또 잘못 건드려 놓게 되면 상당히 좀 오랫동안 힘들어지는 과정들이 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요즘 좀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이죠. 지금 보시면 이제 한국화장품입니다. 사실은 한국화장품이 출발을 한 건 아니었죠. 한국화장품이 출발을 한 건 아니었고 원래 이제 움직임은 어디서 움직였냐면 뭐 코스맥스 이런 것들은 그냥 추세를 따고 쭉 올라갔던 거죠. 추세를 따고 쭉 올라갔고 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화장품주를 좀 대표했던 종목들인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니까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냐면 뭐 코리아나 같은 게 이제 최근에 여지껏은 어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움직였던 거죠. 이렇게 꾸준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여지껏 화장품에 관련 종목들이었고 그리고 좀 큰 종목들로서는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길게 보면은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쭉 움직였다고 지금 본다면, 최근에는 이제 화장품의 이제 냄새만 나면 좀 움직이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코리아나, 코리아나가 최근에 상당히 이제 급등을 하는 거죠. 과거에 움직였던 패턴이 아니라 쭉 옆으로 기다가 최근에 갑자기 시세가 이제 번쩍 들어버리는 패턴을 보였고요. 한국화장품이 최근에 이제 가장 뜨겁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국화장품도 거의 이제 바닥에서 이제 쭉 깔려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는 패턴들을 좀 보였고요. 한국화장품 제조.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급등을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이게 왜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왜 이쪽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집중되는지. 근데 약간 이거는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꾸로 얘기를 해서 뭐를 얘기를 해야 되냐면 산업 분석을 좀 해야죠.
산업 분석을 안 하고 이게 맞는지 시세만 보면은 저쪽이 이제 빠르기 때문에 저쪽으로 이제 붙어버리면 되는데 일단은 이게 산업 분석이 안 되게 되면 나중에 결국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유도 모르겠고 내려가는 이유도 모르겠다 이거죠. 근데 그 최근에 그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의 공통점들이 몇 개가 좀 발견되는 종목군들이 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잠깐 하고 화장품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라는 종목이 왜 올라왔냐? 라고 한다면 이거는 호텔이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죠. 호텔이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고 사실은 호텔신라는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호텔업은 전체적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차지하지 않으면서 다른 쪽이 좀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2009년도에 8,550원 하던 종목이 이제 10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간상으로 보면은 뭐 4, 5년 동안에 거의 이제 10배에 육박하는 이제 상승을 보이는데 얘가 올라온 이유가 보니까 뭐냐면 면세점이라는 겁니다. 면세점이라는 거고 또 중국 소비라는 부분에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중국 소비, 그러니까 면세점도 결국은 그 중국 소비를 위해서 면세점이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럼 뭐 이럴 만한 종목들이 지금 뭐가 있나를 좀 찾아본다고 한다면 뭐 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그 파라다이스나 그 지금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겁니다. 그러면 파라다이스는 이제 카지노를 하는 회사인데 중국 쪽에 어떤 관련이 있냐면 카지노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회사하고요. GKL이라는 회사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파라다이스는 중국 비중이 높고요. VIP 중심의 매출 구조다. 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 강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GKL은 뭐냐면 일본 쪽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일반인을 상대로 카지노를 운영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GKL 상승폭하고 파라다이스 상승폭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서 좀 나타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2010년도 7, 8월부터 해가지고 바닥에서부터 거의 지금 이제 한 3,000원 정도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걸로 보니까 그러면 한 16배, 17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근데 같은 기간에 GKL을 놓고 본다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기간에 GKL을 놓고 보면 한 13,000원 정도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제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되니까 요거는 한 2.5배 정도, 뭐 이 정도 상승했다면 똑같은 종목을 투자했을 때 파라다이스를 투자한 사람들이 훨씬 수익을 많이 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은 중국 소비라는 겁니다. 지금 화장품이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의 한 부분이 이제 역시 그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화장품이라는 걸 또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겁니다. 자, 화장품 얘기 좀 시작할게요. 화장품의 주력 지역이 지금 변하고 있다. 원래 전통적으로는 그 화장품 쪽에서 가장 그 강하게 상승을 했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회사가 좋았던 거는 어디로 보시면 되냐면 아모레라는 회사하고요. LG 생활 건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모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주력 시장이 어디였냐면 유럽과 미국 시장이라는 거죠. 유럽과 미국 시장 관련 쪽, 그리고 이제 국내 내수 쪽. 그리고 쟤네들은 다소 이제 고가 브랜드. 자, 근데 최근 패턴은 뭐냐면 좀 저가 브랜드 쪽, 뭐 이런 쪽의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는 지금 뭐가 되냐면 저성장 기조가 좀 나타나.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분명한 것은 과거와 다르게 성장 속도가 한계를 노출했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제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화장품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내 시장은 어떤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냐면 양극화하고 가치 소비가 확산된다. 결국 이 얘기는 양극화 이코르는 백화점, 그리고 가치 소비 확산은 브랜드샵,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화장품도 이제 싼 화장품이 있고 비싼 화장품이 있고, 근데 전체적인 매출 구조에서 보니까, 돈 많은 애들은 돈 많은 그러니까 비싼 것들을 좀 쓰는 것들. 그래서, 차별화 현상들이 좀, 양극화가 좀 나타난다는 거죠. 극과 극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싼 거는 더 비싸지고, 싼 거는 점점 좀 싸지는데 시장 자체가 변화된다는 얘기고요. 가치 소비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이제 그 중저가 브랜드 쪽, 뭐, 펜시샵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좀 중가 브랜드 쪽에서 좀 알찬 것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가 지금 노출됐습니다. 이제 과포화 상태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시장이 충분히 어느 정도 성숙돼 있을 때는 더 이상 시장이 커지기보다는 안에 있는 시장 내부가 그 안에서 이제 그 어떤 쪼개지는 현상들을 좀 보이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양극화하고 가치 소비 확산을 통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럽과 미국 쪽을 방향을 잡고서 화장품 산업의 방향을 잡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긴다고 이제 그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시장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하는데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 좀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그 아모레나 그 보여드렸던 코스맥스나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중국 비중을 높여갔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주가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은 한국 화장품이나 코리아나나 이런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사실 중국과 관련된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이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테마성으로 분위기상으로 중국 관련주로, 중국 소비자 관련주로, 화장품 관련주로 묶이면서 단기 시세가 급하게 움직이는 것뿐인데 실제로 얘네들이 그 안에서 자리를 잡고 매출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회사의 어떤 영업이익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한류죠. 예, 이게 사실 좀 컸습니다. 이게 한류라는 부분이 상당히 컸는데, 한류라는 게 단지 무슨 그 노래하고, 뭐 이제 그 컨텐츠 팔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한류의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관련 산업들, 한국과 관련된 산업들이, 상당히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수 하나가 그 중국 가서 히트를 하게 되면, 뭐 그 가수가 쓰는 화장품이라든지, 그 가수가 뭐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한류가 되면서, 사실은 한류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숫자화시켜서 정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재무제표로 평가할 수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류에 대한 열풍이 분명히 중국 고성장을 이끌어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한류의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형성됐냐면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쪽으로, 뭐 사실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그 유럽 쪽, 그리고 북미 쪽,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뭐 일본, 중국 뭐 이런 나라들도 있지만 신흥 국가들도 많이 있는 거죠. 사실 뭐 인도네시아, 인도 뭐 이런 데들은 사실 인구 합치면은 거의 이제 20억만 가깝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베트남 이런 데들도 상당히 큰 데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과 동남아 쪽의 수출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탄력이 붙는다는 거죠. 탄력이 붙는 상태인데, 그러면 모두가 지금 수혜를 입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두가 수혜를 입는 건 아니고 어느 쪽이냐면 자금력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시장을 형성시키려고 한다면 자금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키워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금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브랜드의 그 이름이 좀 알려진 데가 좀 유리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듣도 못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선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국내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뭐 안산에 어디 가면은 뭐 조그만한 화장품 가게 가서 뭐 한국산이라고 찍혀 있는 걸 뭐 사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판매되는 규모는 아직 소규모고요. 결국 그 나라로 들어가서 직접적인 판매가 되려고 한다면 자금력과 브랜드력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자리를 못 잡고 도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서 과연 정말 내가 사는 화장품주가 중국의 수혜주인지, 그리고 정말 중국의 수혜주에 대한 충분한 지금 가치들을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좀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될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하고 가치 투자 쪽으로 간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의 흐름은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쪽은 다른 쪽은 이제 많이 정체되어 있고 가포화되어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하고 브랜드샵이라고 하는데 매년 10% 정도의 그 매출 증가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여기서 이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그 사실은 국내 이제 페이샵이 점포가 한 7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따라서 뭐 미샤, 그리고 몇 개의 브랜드가 있죠. 뭐 아모레하고 아모레 지에서 하는 거하고, 아모레 퍼시픽하고 아모레 지에서 하는 거하고 해서 뭐 이니스프리, 뭐 몇 가지 그 지금 화장품의 샵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 전체적인 어떤 공간에 비해서 뭐 얘네들 700개, 얘네들 한 500개, 그럼 1200개에다가 기타 등등 하면은 뭐 대충 잡아도 한 2000개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이제 꽉 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더 늘어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현재 있는 시장을 좀 쪼개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쪽에 고가 제품 전략은 조금 더 유리할 걸로 일단 보입니다. 자, 어쨌든 국내 시장은 백화점과 브랜드샵을 중심으로 한 10% 정도의 그 성장은 보이지만, 이건 분명히 이제 그 화장품 업계가 더 이상 성장하겠는 데는 한계가 노출됐다는 건 분명히 확실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수주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그 화장품을 이제 그 나중에는 뭐냐면 제품 개발, 그리고 이제 기획, 뭐 등등의 여러 가지를 해서 원료 구입해서 이제 직접 만들고 해갖고 이게 정상적인 제품으로 나왔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판매를 하고, 그리고 고객들의 만족이 되는지를 다 체크를 하고, 이런 방법의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생산 과정에 관련되는 부분이 ODM과 OEM 두 가지 방법입니다. 차이는 뭐냐면, 요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까지를 OEM이라고 하는 거고요. ODM 방식은 요거를 조금 더 기획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름 신상품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스킨케어 쪽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걔네들한테 거기까지 아이디어를 주면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그 ODM 방식으로는 요거에 대한 기획, 제품 개발, 기획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ODM 시장과 OEM 시장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지금 ODM과 OEM 쪽에 매출 비중이 좀 확대되는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거고요. 이쪽의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들. 그래서 뭐 어차피 이제 그 목요일 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결국 이제 이쪽이 커가면서 코스맥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ODM, OEM에 집중되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그쪽에 대한 매출 비중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내 시장에서 이제 변화가 되는 게 이제 여성 경제 활동 증가 추세가 중요하다. 자, 보통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나가서 돈을 버는 구조였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한 경우에는 남자들이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여성 경제활동 인구들이 증가하는데,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거에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결국은 여성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 그리고 여성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전문 영역들이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좀 나이 들면 직장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요즘은 나이 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많다는 거에서 점점 여성들 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현재 우리나라는 58.4%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OECD 기준으로 아직까지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하고, OECD 평균은 64%까지 지금 평균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화장품 업계의 어떤 시장이 약간 열릴 수 있는 공간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58.4%에서 최소한 64%까지는 여성들 경제 활동이 점점점 더 늘어날 거고요. 이에 따라서 1인당 구매되는 화장품의 가격, 1인당 구매하는 구매력이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활동 참여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1인당 화장품에 대한 구매력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런 게 발견되는 거죠. 과거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면은 그만두는 패턴이었다면, 이제는 젊은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결혼하고도 계속 하던가 아니면 애들을 좀 키워놓고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의 방향이 뭐냐면 젊은 여성들 중심.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 중심에서
이제는 중장년층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의 화장품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중심의 화장품만 갖고는 안 되고 이쪽 중심의 화장품도 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이제는 남성들의 사용이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뭐 요즘 집에 가면은 주말에 남자들이 팩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제일 처음에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사실 남자들이 이제 로션 바르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화장을 하는 남성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장을 하면서 자기 피부 관리를 하는 남자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남성에 관련된 매출 구조들도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뭐를 얘기했냐면 화장품 시장에서 어떤 시장의 변화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 유럽 중심의 시장에서 지금 중국 중심의 시장으로 바뀐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결국은 아예 고가로 가거나 아예 저가로 가거나 그러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중장년층 여성 쪽의 화장품이 늘어나고요. 남성층의 화장품들이 늘어나는 이런 어떤 전체적인 소비 패턴의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이 앞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 중국 쪽에서 지금 폭발적인 어떤 이익을 내거나 폭발적인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회사들보다는 지금은 투자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 역시도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서 어떻게 선점할 거냐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2011년도 기준으로 전체적인 화장품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260억 불 정도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이 사실은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냐면 미국, 일본에 이어서 지금 세계 3위 시장이 됩니다. 세계 3위 시장인데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보다도 규모는 3.3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업계 1위, 2위 뭐 해봐야 소용없고 사실 중국에 가서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뭐 이렇게 가야 될 거고요.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쪽이나 아니면 유럽 쪽도 시장이 거의 이제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화장품 시장이나 유럽 화장품 시장 애들이 결국 어디를 뚫으려고 하냐면 결국 이제 중국을 뚫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화장품 회사들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본 게임을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지금 경쟁들을 좀 시작할 거고요. 그럼 역시 중국 쪽은 우선적인 소비층은 뭐냐면 상위 계층들의 소비가 먼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진짜 돈 많은 애들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고 하니까요. 자, 어쨌든 지금 각 나라들은 세계 3위 시장이지만 앞으로 세계 1위 시장이 될 수 있는 중국 시장을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어떻게 지금 여기를 뚫고 들어갈 거냐의 그 방법을 좀 놓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중국은 현재 기준으로 1인당 화장품 소매액 기준으로는 17.7불 정도. 자, 뭐 1불이 1,000원이니까 10불이라고 하면 10,000원이고요. 20불이라고 하면 20,000원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 한 명당 현재 화장품 쓰는 돈은 20,000원 안쪽이라고 하는 거죠. 20,000원 안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안 쓴다는 얘기고 안 쓴다는 얘기는 거꾸로 앞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자, 근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전체적인 규모는 260억 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1인당 쓰는 거 기준으로 볼 때는 12%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기다가 이제 2만 원에 이제 10배 정도를 곱하면은 한 20만 원 정도. 여자들이 이제 1년에 쓰는 화장품 구입 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고 저 나라는 지금 한 2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인구가 정상적으로 20만 원 정도까지 쓰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뭐 한 10만 원 정도까지 쓰는 걸까지 올라온다고 해도 이 시장은 뭐 당연히 세계 1위가 될 거고요. 그럼 거기서 선점한 업체들의 어떤 실적들은 어마어마하게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중국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이제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중국에서는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정상적인 어떤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고 해도 사실은 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워낙 이제 그 전 세계 어떤 좋은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유학파들이 나갔다가 들어온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중국 내에서만 있었던 애들이 아니라 유학파 애들이 나갔다 들어오면서 소득 수준, 지적 수준이 다 올라오면서 상당히 지금 이제 그 경제에 대한 활발한 어떤 활동들이 좀 진행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소득 수준은 계속적으로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제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될 거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소득 수준 향상과 결국은 이제 가장 강점인 거죠. 사실은 13억 인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보다 이제 거의 이제 한 20배 정도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 시장 갖고는 말도 안 되지만 얘네들은 내수만 갖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1인당 소비액이 많이 낮은 수준에서 얘네들 소득 수준은 올라가고 인구는 많고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반적인 어떤 얘네들의 소비 양이나 이런 것들은 증가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 시장이 이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각국에서 이제 다 노리고 있는 거죠. 과연 여기를 어떻게 뚫을 거냐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킨케어 시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선점을 했다고 합니다. 스킨케어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 점유율이 4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은 좀 장악을 한 걸로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중국 시장을 뚫으려고 한다면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 시장이 크게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이제 그 경쟁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시장이 보였기 때문에 각국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들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정착할 때 자금력이죠. 자금력이고요. 브랜드 가치고요. 그리고 한류에 대한 결합이죠. 자, 어느 순간인가는 중국 내부에서도 화장품에 대한 생산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소비를 시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정적인 어떤 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브랜드 파워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이제 패션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옷이나 이런 게 이제 해외에 떨어지지는 않죠.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150수다, 뭐 200수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가 제품이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제품과 차별이 좀 상당히 심했던 건데 뭐 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대부분 이제 나가보면 이제 그 옷들이 이제 150수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품의 질이 아니고요. 그 단지 브랜드의 파워죠. 그러니까 뭐 들어보면 알만한 브랜드들, 명품 브랜드들 그런 것들은 또 막연하게 또 선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명품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국내 기업이 중국 가서 정착을 하려고 그런다면 당장은 시장을 장악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가려고 그런다면 결국 이제 그런 우리나라 이름을 붙인 명품 브랜드가 탄생을 해야지만이 그쪽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선전 방법들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장품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화장품을 만들겠다라는 제품 기획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기본 기획을 하고, 그거를 갖고 이제 그 개발을 해봐야 되는 거죠. 개발을 해서 그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써봐야 되는 거고, 제품 기획을 해야 되고요. 제품 개발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무리 좋은 제품도 1960년대, 70년대를 지나서부터는 마케팅 능력이 안 되는 제품은 판매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케팅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한 차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품 기획과 개발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판촉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판촉 홍보를 해서 결국은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게 고객 불만처리입니다. 재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불만 처리까지 다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면, 이런 과정들이 되면 불만이 없으면 다음에 또 그 화장품 살 때 이 제품에 대해서 만족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또 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불만이 없으면 또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지는 고객층들이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프리미엄 제품들은 제품의 기획, 개발, 판촉, 홍보, 고객 불만 처리, 생산. 아까 생산도
OEM 방식과 ODM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얘네들은 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화장품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얘네들이 다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데들이 어디냐면 아모레하고 LG생활건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 내부에서 고민하고요. 그리고 개발을 해보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직접 반응을 보고요. 그리고 이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밀어붙여갖고 판촉 홍보를 해서 제대로 팔고요.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불만을 접수를 해서 다시금 거기에 대한 과정들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죠. 근데 프리미엄 제품을 파는가 하면은 저가 제품들은 이러한 과정들에서 한 가지를 뺍니다. 한 가지를 빼는 게 뭐냐면 생산 과정을 빼요. 근데 얘네들이 생산 과정을 빼더라도 원료 구입이라든지 원료 구입은 얘네들이 직접 해요. 원료 구입은 얘네들이 해가지고요. 원료가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보고 그리고 생산업체에다가 원료를 보내고요. 여기서 생산 애들이 원료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만들면 다시 가져와서 이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산 과정에 대해서 손을 완전히 떼는 건 아니고요. 생산에 대한 품질 관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OEM 방식과 ODM 방식은 기획을 할 거냐 말 거냐, 제품 개발 단계에서 기획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차이인데 어쨌든 간에 제품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관리는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애들이 더 페이스샵, 미샤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ODM이나 OEM으로 제품을 만들어주는 애들, 더 페이스샵, 미샤 이런 데들을 제품을 만들어주는 애들이 한국 콜마, 코스맥스 이런 회사들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 제품과 저가 제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생산 공정 과정을 완전히 가져갈 거냐 안 가져갈 거냐이고요. 생산 공정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프리미엄 제품급이 되는 거고 저가 제품 쪽에서는 생산 공정 과정을 OEM이나 ODM 방식으로 돌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OEM, ODM 전문 기업이 나와버립니다. OEM하고 ODM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들. 그래서 얘네들은 한국 콜마, 코스맥스. 그러면 얘네들은 단순한 하청업체냐라고 본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콜마, 한국 코스맥스 이런 데들이 페이샵에도 납품을 하고요. 미샤에도 납품을 하고 그리고 LG생활건강에도 납품을 하고 물론 LG생활건강이 그 제품 생산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하지만 일정 부분은 아웃소싱을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제 OEM 방식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어떤 기획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제품의 품질이 많이 바뀌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생산 능력을 갖고 있지만 얘네들이 제대로 기획을 못하게 되면 그런 차이들은 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제품을 똑같은 기획 단계에서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도 제품에 대한 생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OEM, ODM 방식을 대표적으로 하는 애들은 한국 콜마와 코스맥스라는 거고요. 얘네들은 모든 과정들 중에서 제품 생산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는 애들을 보는 거죠. 분명히 둘과의 관계는 분명히 이제 공정 관계는 좀 있다는 거고요. 제품 생산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제품의 질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노레알이니 에스티로더, 시쉐이더, 뭐 P&G 이런 업체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뭐를 제외하고 있냐면 연구 개발을 제외하고 있어요. 연구 개발은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이제 본사 쪽이나 이런 데서 연구 개발을 대부분 하게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제품들만 넘겨오는 과정들이고 사실은 이제 화장품도 똑같은 게 뭐냐면 사람 몸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무리가 없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제품들이 넘어와서 뭐 국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화장품도. 자, 근데 이제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 단계를 제외하고요. 생산은 뭐냐면 ODM을 안 하고 OEM만 합니다. 제품 개발이나 기획은 안 하고 요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역시 원료 구입이나 제품 출하에는 직접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관리는 모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 업체, 그리고 이제 국내 저가 브랜드, 그리고 생산 전문 기업, 그리고 해외 브랜드의 어떤 얘네들의 그 영업 활동이나 생산 활동, 그리고 회사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국내 화장품 시장은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냐면, 향후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게 이제 생산업체 중심으로 약간 좀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생산업체들 중심의 어떤 수혜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외주 생산 의존도가 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외주 생산 의존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 구조 역시도 보면은 온라인이 8% 정도, 할인점이 8% 정도, 인적 판매가 27%, 백화점 19%, 면세점 16%, 원 브랜드샵, 원 브랜드샵이 이제 더 페이스샵 아니면 미샵 이런 데들을 원 브랜드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멀티 브랜드샵 이제 11%. 근데 여기서 이제 딴 거는 다 아실 거고, 인적 판매는 보통 이제 방문 판매라고 하는 건데, 예. 요거는 다단계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방문 판매가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집에 이제 화장품 하시는 분들이 와서, 엄마한테 이제 화장품 주시고 이제 돈을 받아가고 이러는 경우를 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방문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지금 이제 방문 판매 비중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실은, 딴 데서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온라인이나 할인점은 그렇게 그 비중이 크지는 않고요. 결국 백화점, 면세점, 브랜드샵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전체적인 판매 루트는 정리가 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업체별로는 제가 지금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꾸준하게 상승했던 업체하고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업체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중국 진출을 얼마나 했냐? 해외 진출을 얼마나 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성과들이 나오냐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얘네들이 지금 많이 진출한 업체들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아모레 같은 경우는 중국, 아시아, 프랑스, 미국, 그리고 이제 대표 브랜드는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이런 것들은 이제 샵들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보면은 아모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도 다시금 중국의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했죠. 아모레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업체이고요. 얘네들은 분명히 중국의 거점을 확인됐고요. 아시아나 프랑스 쪽에도 충분히 진출을 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LG생활건강은 중국하고 일본을 진출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 진출 비중이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화장품에서는 전체에서 LG생활건강이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LG생활건강이 갑자기 이제 화장품 쪽에 비중이 결대적으로 커진 게 페이스샵이죠. 페이스샵을 인수를 하면서 페이스샵을 사실은 이제 거의 한 5천억 정도 주고 인수를 했죠. 근데 페이스샵이 꼭 이게 돈을 번다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에서 얘네들은 나눠져 있는 시장의 일정 부분을 그냥 돈 주고 사버린 겁니다. 사실은 얘네들은 고가 브랜드 쪽에 일정 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만큼을 해서 한꺼번에 땡겨간 거고요. 그리고 아모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가 브랜드에서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다가, 더 페이스샵이 중가 브랜드에서 너무 치고 나오니까, 아리따움이니 몇 가지 어떤 샵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을 이만큼을 또 잡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아모레하고 LG생활건강이 전체적인 국내 시장을 완전히 좀 정령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LG생활건강의 중국 비중은 그저지 높지 않다. 그러나 아모레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코스맥스, 한국홀마, 여기 같은 경우는 중국, 인도네시아 모두 진출해 있습니다. 단 얘네들은 자체 브랜드를 갖고 진출했던 게보다는 ODM과 OEM 방식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좀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닉이 사실 중국 진출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중국 진출에 상당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종목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쓰는 마스크팩이 이제 보통은 1세대 마스크팩은 지나간 거고, 그리고 이제 2세대 마스크팩이라는 게 이제 하이미팩으로 지금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2세대 마스크팩을 갖고 중국 시장을 좀 점령을 하려고 했었지만 사실 이제 이미 마스크팩은 3세대로 넘어갔거든요. 뭐 바이오 셀룰론 해갖고 이런 마스크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코넛을 이용한 바이오화 시킨 마스크팩이 이제 3세대 마스크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중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자, 이 얘기를 정리를 하는 게 뭐냐면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이 안 됐는데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만 갖고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노출될 거란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ODM과 OEM 업체들의 현재 현황들을 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 콜마 같은 게, 그 OEM, ODM 포함해서 28.6%의 점유율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납품하는 데들은, 페이샵, 미샤, 아모레퍼시픽, 뭐 다 납품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23.6% 정도, 그리고 얘네들도 역시 동일하게 페이시안, 미샤, 아모레퍼시픽.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 둘을 빼면은 과반수가 넘어가는 거죠. 과반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ODM, OEM 방식은 얘네들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닉이라는 회사가 마스크팩하고 ODM, OEM 방식을 통해서 시장에 약간 선점을 좀 한 상태고요. 아이피어리스라는 데가 9.9%로 스킨푸드 쪽에 납품을 하는 구조고요. 뭐 에버코스가 6.8%로 LG생활건강에 일정 부분을 납품하고 있는 거고 제니코스. 그러니까 ODM, OEM 시장은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 쪽이 그리고 국내 내수 쪽은 아까 말씀드린 그 페이샵이나 미샤 같은 데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원 브랜드샵은 지금 전체적으로 성장은 좀 하고 있습니다. 16% 정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페이샵이 한 700개 정도, 미샤가 한 500개 정도, 그리고 이니스프리 뭐 이런 데들. 근데 사실은 보니까 얘네들 지금 전체적으로 그 구조들을 보면은 자, 그 국내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페이샵하고 미샤의 비중 그리고 얘네들의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 내에서의 그 업체들의 매장 수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모레 쪽에서 마몽드라는 회사로 마몽드라는 걸 가지고 3,543개의 매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 그리고 나네즈가 441개, 설화수 26개, 그리고 이니스프리 10개. 뭐 얘네들 대충 다 합쳐서 한 4,000개? 4,000개가 좀 넘는 정도가 될 거고요. 이건 이제 2011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이미 중국 시장에 완전히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근데 얘네들은 전부 뭐냐면 아모레입니다. 아모레 애들은 이만큼 잡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LG생활건강 보시겠습니다. LG생활건강은 뭐냐면 페이샵이 329개, 오휘후 뭐 340개 뭐 수련 해갖고 전체적으로 얘네들 아직 그 매장이 1000개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에이브CNC가 이제 미샤 기준으로 한 340개 정도. 자, 요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화장품 업체들의 그 중국 진출 현황들을 좀 보면은 좀 극명하게 좀 나타나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 화장품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중국 기반을 거의 지금 갖지 못한 상태에서 뭐만 갖고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 갖고 주가를 좀 많이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부 업체들은 지금 오래 전부터 이제 진출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경쟁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경쟁의 문제가 생기는데 선점한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의 그 브랜드 파워를 높여서 지속적인 마케팅 능력을 갖고서 계속적인 시장들을 좀 확대해야 될 좀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된 업체들에게는 잘못하면은 이게 단순한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업체와 못 살아남는 업체들이 정리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소 이제 그 실적 대비로 고평가되어 있는 영역들이 많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장성과 테마 뭐 이런 것들만 갖고서 지금 분위기를 띄워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부분들은 좀 있는데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닐 것 같고요.
충분한 조정을 받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은 분명히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는 또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조정받고 재편되고 나서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에 이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는 업체를 중심으로 차별화 전략을 가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좋은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들은 그 대박 플러스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화장품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대박 플러스에서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수익을 말하다에서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